Politics has become one of our most abused and neglected professions. Yet it is this profession, it is these politicians who make the great decisions of war and peace, prosperity and recession, from the decision whether we look to the future or the past, period. I, John Fitzgerald Kennedy. 6월 6일 케네디는 미국 국민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한다. I went to Vienna to meet the leader of the Soviet Union, Mr. Khrushchev. For 2 days we met in sober, intensive conversation. And I believe it is my obligation to the people, to the Congress, and to our allies to report on those conversations candidly and publicly. Mr. Khrushchev and I had a very full and frank exchange of views on the major issues that now divide our two countries. I will tell you now that it was a very sober 2 days. There was no discourtesy, no loss of tempers, no threats or ultimatums by either side. No advantage or concession was either gained or given. No major decision was either planned or taken. No spectacular progress was either achieved or pretended. We have wholly different views of right and wrong, of what is an internal affair and what is aggression. And above all, we have wholly different concepts of where the world is and where it is going. 케네디가 건강 문제로 회담이 힘들었다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기자들은 대통령이 피곤해 보인다고 논평했다. 백악관의 언론 담당관은 단순히 장시간의 비행에서 오는 피로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백악관에 돌아온 케네디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비엔나에서 돌아온 케네디 대통령이 회복을 위해 2주 동안이나 침대에서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회담을 분석하는 모임을 수차례 가졌는데 거의 탈진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백악관에는 침묵이 감돌았고 몇 명의 친구들이 백악관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상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백악관은 분주히 움직였다. 하루는 백악관에 있다가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근데 발 하나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케네디는 비서인 에블린 링컨에게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라고 부탁한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각종 설사약에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고 있었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통 때문에 등에는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거기에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죠. 잘 때는 수면제까지 복용을 했어요. 또한 염기성 알약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루하루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몸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등에만 해도 대여섯 군데에 매주 주사를 맞았더군요. 거의 매일 주사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취임 후 6개월 만에 케네디는 무기력한 자신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당시 케네디는 친구들에게 핵전쟁을 걱정하는 심정을 털어놓곤 했다. 소련이 베를린으로 진격을 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비엔나 회담이 끝난 후 케네디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영화를 함께 볼 때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아무래도 조만간 소련과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소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역사를 통해 내가 배운 건 무기가 개발되고 생산이 계속되면 누군가 그걸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소라면서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케네디의 불안은 비엔나 정상회담에서 목격한 후르시초프의 태연한 모습 때문에 한층 격화됐다. 소련은 미국 대통령이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베트남, 쿠바, 베를린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소련의 그로미코 외상은 공산당의 당 중앙회의에서 역사는 소련 편이라고 역설한다.
외상인 그로미코는 당시 회담에 대해서 비엔나 회담은 한마디로 거인과 난쟁이가 만난 자리였어라며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비엔나 회담 후 14달 동안 후르시초프는 2번이나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는다. 후르시초프가 체제를 유지하는 길은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는 일뿐이었다. 하루에만 5천 명에 이르는 동베를린 시민들이 국경을 넘어 탈출했다. 2년 동안 동독을 떠난 의사들이 3,500명이었다. 교사와 과학자 그리고 변호사들이 조국을 떠났다. 베를린은 냉전 체제의 중심에 서 있었고 케네디도 그런 사실을 잘 알았다. 케네디의 눈엔 베를린 문제 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다른 일들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케네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사망한 후 로버트가 그때를 회상한 녹음 기록에는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로버트는 당시 형 존 케네디가 베를린 분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He had a hell of a tough time, you see, after the Bay of Pigs. Not just right now the Bay of Pigs, but Berlin. Yeah. Which people really, I don't think, understood generally around the country. No. The president felt strongly, and I did, that we were very close to war. 비엔나 회담 일주일 후 후르시초프는 국방 예산을 30%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케네디는 불안을 느꼈다. 케네디도 즉시 의회에 국방 예산 35억 달러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병력 모집을 늘렸고 예비 병력까지 대기시켰다. 미국은 서베를린을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We do not want to fight, but we have fought before. And others in earlier times have made the same dangerous mistake of assuming that the West was too selfish and too soft and too divided to resist invasions of freedom in other lands. To sum it all up, we seek peace, but we shall not surrender. 하지만 미군이 서베를린에 진주하려면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케네디는 베를린 주둔을 위한 미군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후르시초프가 그냥 있을 리 없었다. 케네디는 서베를린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자신의 뜻을 아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베를린에서는 소련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1961년 8월 13일) 후르시초프는 즉각 대응했다. 수천 명의 동독 군대가 베를린 국경선에 배치된 것이다.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서독엔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 대한 공포가 퍼져갔다. 15,000명의 동독 군대가 국경선에 포진했기 때문이다. 처음 라디오와 신문에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 말문이 막혔죠. 도시가 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가족과 친척이 있는데 동베를린에 늙은 부모님을 두고 국경을 넘어와서 남은 평생을 가족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서베를린 시장인 벨리 브란트는 베를린 경계선을 둘러보면서 냉전 체제의 최대 위기를 직접 느끼게 된다. 그는 미국이 국경선을 허물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에곤 바로는 브란트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브란트 시장이 호출을 받고 바로 시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벌써 국경선을 돌아보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군 사령관들을 만난 뒤에 돌아왔어요. 당황한 모습이었죠. 불안해하더군요. 해결책을 못 찾았으니까요. 군 사령관들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어떤 명령도 하달되지 않고 있었죠. 3일 동안 케네디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때 케네디는 매사추세츠주의 해변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겉보기엔 바깥일을 잊은 채 요트를 즐기는 것 같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베를린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는 소련과의 직접적인 대결로 치닫기를 원치 않고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문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베를린이나 서독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베를린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과 프랑스군 15,000명은 소련군 30개 사단에 둘러싸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소련은 하루만 해도 베를린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서독을 점령하는데도 한두 주밖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대서양까지 진출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케네디에겐 두 가지 선택뿐이었어요. 그들의 진격을 지켜보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해 막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맥너마라 미 국방장관은 후르시초프가 극단적인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 소련의 힘만 과시하려 한다는 것을 예감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약점이 드러났죠. 소련은 베를린 장벽을 설치해서 동독 국민들이 서방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케네디 대통령도 눈치채게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소련의 수동적인 태도를 서방 세계가 알게 할 필요가 있었죠. 이 때문에 케네디는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군대 파견을 주장했죠. 4일째가 됐어도 미국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소련은 2단계 조치에 들어갔다. 국경에 놓여진 철책선은 4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벽 주변으로 지뢰까지 설치됐다. 하지만 필사의 탈출은 계속됐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내건 채 국경을 넘으려 했다. 당시 동독의 국경수비대원이었던 발터 투러는 국경을 넘는 동독 주민들을 비언절자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제 생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포 명령은 국방장관에게서 하달된 것이었죠. 국경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자는 배신자다. 망명자가 아니라 범죄자들이다. 그들에게 경고 사격을 하라. 그리고 발포를 해도 좋다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헤어진 가족들은 분단의 아픔을 확인해야 했다. 손을 흔들고 있는 이 젊은 신혼부부는 20년 동안이나 부모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Tears of a mother, the sadness of a bride. That is Berlin today. 베를린 장벽은 극단적인 전쟁을 피하게 했지만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이미지에도 커다란 손상을 안겨주게 된다. 페테르 베흐터도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했었죠. 하지만 동베를린 쪽에서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 절규하며 죽어가고 있었죠. 그 현장 건너편에는 미군이 서 있었어요. 시민들이 그에게로 가서 당신은 미국인이니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국경을 건너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했죠. 그는 자신의 권한 받기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서베를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둔 연합군의 역할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연합군들이 할 일은 국경을 없애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10월 초 국경을 탈출하던 15명의 시민이 사살된다.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위기감도 다시 고조되기 시작한다. 소련과 미군의 탱크들이 베를린을 동서로 가르고 있는 국경의 가장 중요 거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양측 모두 서로에게 돌진할 기세였다.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이 너무 깊었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었죠. 제가 유럽연합군 사령관인 노스테드 장군에게 연락을 해서 워싱턴에서 만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그의 조언을 듣고 싶었죠. 그가 생각하는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장군에게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다가 어떤 일이 생기겠소 하고 물어보았죠. 그가 말하기를 계속 이렇게 서로 대응만 하는 식일 겁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요 하고 물으니 아마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것이 1961년 가을이었습니다. 케네디는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섣부른 행동이 전 세계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결국 케네디는 동생 로버트를 시켜 백악관과 소련 크렘린궁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을 개설하게 한다. 그것이 양쪽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한편 로버트 케네디는 러시아 측과 접촉하러 가는 길에 형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비서실로 전화를 건다. I'll have to talk to him by 12:30. Okay. If he's not out by 12:30, would you just send him a note that I have to leave for lunch with the Russian ambassador, and if he has any instructions for me. 로버트 케네디는 경험 많은 정치가인 아버지에게서 많은 걸 배웠죠. 언제나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앞문 말고도 옆문이나 뒷문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한 가지 통로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배웠죠. 로버트는 이런 가르침을 외교 정책에 사용했습니다. 유엔이나 국무부를 통해 소련과 관계할 때는 비밀리에 소련 스파이인 게오르기 볼샤코프를 이용하기도 했죠. 그는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크렘린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임자였습니다. 볼샤코프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국경에서 양국의 군대를 철수시키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케네디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이 대통령에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잘 잤어 하고 대답을 했죠. 그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걱정이 많아서 전혀 잠을 못 잤었어. 내가 세계 지도를 완성하면은 흐르시초프가 찢어버리더라고요 하더군요. 근데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제는 채스를 두는 기분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961년 10월 30일 후르시초프가 다음 행동에 들어간다.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파기하고 핵무기 실험을 재개한 것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포함한 2차 대전 때 사용된 모든 무기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 전 세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냉전시대 최대의 위기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두 열강의 대결이 인류에게 위험만 된 것은 아니었다. 미소 양국의 경쟁은 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개척하기도 했다. We set sail on this new sea because there is new knowledge to be gained and new rights to be won, and they must be won and used for the progress of all people. 1962년 2월 20일 케이프 커네버럴 10번이나 실패한 그때 프렌드십 7호가 우주로 날아오른다.
missile? No. All pre-start panel lights are correct. The ready light is on. Eject Mercury umbilical. 전 글렌 대령이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 캡슐은 대서양 대륙간 미사일, 즉 핵미사일 탄도 부분에 설치됐다. Mercury umbilical clear. Mercury is activate pipes on. 소련의 우주 계획과 달리 실패에 대비한 언론 통제는 없었다. T-minus 18 seconds and counting engine start. 전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중계됐다. Godspeed, John Glenn. 미국인들은 어떤 다른 국민들보다 미래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시대를 열어젖혔어요. 그의 우주 개발 계획은 우리의 상상력을 실행해 주었고 모든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지구 궤도를 선회한 최초의 미국인인 글렌 대령은 즉시 미국의 영웅이 됐다. 존슨 부통령은 흑인이었다면 좋았을 걸 하고 아쉬워했다. 그랬다면 미국의 인종 분쟁이 누그러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Roger, Zero G, and I feel fine. Capsule is turning around. Oh, that view is tremendous. 미 항공우주국은 케네디에게 글렌이 임무를 수행 중이며 귀환 시 우주선의 열 처리막이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한다. 케네디는 커다란 기대 속에 마음을 졸이며 글렌 대령이 무사히 귀환했다는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Shoot is out in reach condition at 10,800 feet and beautiful shoot. Hello? Hello, sir? Colonel? This is Colonel Glenn. Oh, listen, Colonel, we're really proud of you, and I must say you did a wonderful job. Well, it was a wonderful trip. It's almost unbelievable to think back on it right now, but it was really tremendous. 글렌 대령은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워싱턴 시민의 환영을 받았다. 새 시대를 개척한 영웅이 된 것이다. 케네디가 바라던 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냈고 우주 개발 계획은 전 세계에 미국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ecause that goal will serve to organize and measure the best of our energies and skills, because that challenge is one that we're willing to accept, one we are unwilling to postpone, and one we intend to win, and the others too.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은 케네디 대통령에겐 전 세계에 미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취임 후 18달이 지나면서 케네디는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길 원했다. 정치의 개혁만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의미했다. 새로운 시대는 우주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케네디가는 미국인의 가슴 속에 강한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그들이 함께한 시대는 아하스 왕이 살았던 화려한 카멜롯에 비유됐다. 백악관에 입성한 가족 중에 그들만큼 매력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그들은 미국인이 동경하는 가족의 전형이 됐다. 1962년에도 미국은 여전히 젊은 국가였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의 풍파를 견디고 일어서서 후손을 잇고 경제를 번영시켰죠. 케네디 가족과 같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젊고 활력에 차 있었고 케네디는 여기에 딱 맞았습니다. 케네디가는 이상적인 미국 가족의 모습이었죠. 제클린은 전 세계가 흠모한 만인의 연인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에 지적이면서도 우아한 기풍을 지닌 백악관의 안주인이었다. 모두가 그녀를 지켜봤고 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맑은 눈망울로 대통령을 바라보다가 그에게 다가가서 탁자 위에 팔을 기댄 채 몸을 숙이고는 대통령 귀에다가 속삭이곤 했어요. 이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영부인은 없었죠. 남성들은 그녀에게 열광했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할 것 같았죠. 애국자라도 된 듯 말이에요. 어떤 영부인도 전속 의상 디자이너를 둔 적이 없었지만 제클린은 달랐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옷을 디자인하던 올레그 카시니가 그녀의 옷을 만들었다. 할리우드에서 훌륭한 디자인한 스타를 만들죠. 그런 점에서 제클린은 우아함을 지닌 최고의 모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클린은 미국의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백악관에 관한 어떤 글을 내보내던 전 그녀가 어떤 옷을 입었고 누가 그 옷을 만들었는지를 덧붙여야만 했습니다. 제클린의 화려한 의상은 당연히 거금이 들었지만 재래가인 케네디 아버지 조 케네디가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마지못해 계산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클린을 위해 돈이 들어갈 곳은 더 많았다. 그녀는 백악관으로 옮기자마자 실내 장식을 기획하기 시작한다. 제클린은 백악관이 마치 중고품 할인 매장 같다고 털어놓곤 했다. 백악관의 실내를 바꾸려는 그녀의 계획은 잡지의 표지면을 장식했고 새로 꾸며진 백악관의 모습은 TV로 중계돼 수천만의 시청자들을 찾아갔다. I just think that everything in the White House should be the best. The entertainment that's given here. And if it's an American company that you can help, I like to do that. If it's not, just as long as it's the best. 백악관의 만찬과 연회를 위해 제클린은 최고의 음악가들만 불러 모았다. This is the first in a series of concerts here at the White House. And we hope that 케네디는 정치인 전문가였지만 제클린의 세계에선 풋내기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음악을 잘 몰랐어요. 특히 클래식엔 문외한이었죠. 처음 몇 번의 연주회 때가 생각나는군요.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들어와서 준비를 마친 후 공연을 시작했죠. 그리고 곡 중간에 잠시 음악이 멈추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휴, 이제 끝났군 하시면서 지휘자와 연주자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 포옹을 하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공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곧 깨달으셨죠. 절 부르시더니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하게 알려주시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카카 그렇게 빨리 달려나가시니 제가 붙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대통령께서는 공연이 끝나는 걸 내게 알릴 수 있는 비밀 신호를 개발하시오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도 클래식 음악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우린 대통령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잘 보이는 문 쪽에 대기했어요. 연주가 끝나면 손가락을 세워 흔들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줄곧 저를 보시면서 제가 손가락 흔들기만 기다리고 계셨죠. 미국 최고의 예술가들이 백악관에 몰려들었다. 발레 공연과 연극까지 개최됐다. 백악관 전체에 케네디가의 독특한 향기가 짙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케네디가의 신선한 향기는 백악관을 넘어 퍼져나갔다. 미국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케네디가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비록 냉전의 양극 체제로 세계는 나누어져 있었지만 예술과 문화가 번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제클린은 여동생과 함께 인도와 파키스탄을 순방하며 새로운 시대의 메시지를 몸소 전했다. 불과 1년 전엔 남편을 따라 프랑스 순방에 나섰지만 이제 그녀가 직접 외교사절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제클린은 후르시초프가 넘보고 있던 제3세계 국가로 발길을 돌렸다. 외교에서도 제클린은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다. 아름다움과 우아함, 지혜를 모아 일을 풀어갔다. 미 CIA가 그녀의 여행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모습은 전 세계로 방영되며 미국의 뜻을 전달했다. 케네디 생존 동안 그의 모습을 담은 공식 영상 기록들과 사진들도 많이 있지만 친구나 가족, 친지에 의해 찍힌 그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지금 이 장면은 케네디의 집이 있던 팜비치에서 촬영된 것이다. 케네디의 오랜 친구인 페이는 케네디의 가족들과 자주 자리를 같이 했다. 그가 짓궂게 장난을 걸자 케네디가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플로리다에서 케네디 가족의 모습을 담은 적이 있죠. 존의 아버님과 제클린도 함께였어요. 존이 아들과 물장구를 치며 아주 즐거워했었죠. 자상한 아버지였지만 요통 때문에 케네디는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힘들어했다. 친구 페이가 대신 케네디 주니어를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케네디는 통증을 참아가며 가족과 친구들과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다. 골프, 테니스, 풋볼을 하고 드라이브도 즐겼다. 케네디는 퇴임 후에도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했을 것이다. 플로리다에서 저녁 만찬을 즐길 때였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개구쟁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캐롤라인이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저에게 각별했죠. 그 녀석이 존에게 잘 있어 바보라고 소리치고는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존이 너 이 녀석 감히 미국의 대통령을 바보라고 부르다니 하면서 엄살을 떨더군요. 이렇게 단란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 백악관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1962년 케네디는 가까운 측근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통화와 회의들을 녹음하도록 명령한다. 오늘날에 와서야 공개된 기록들은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62년 여름 케네디가 녹음을 시작했죠. 쉽게 생각해서 녹음들을 일종의 전자일기장처럼 사용하려고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비서도 케네디가 후에 글을 쓸 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왜 62년 여름이었을까요? 동료들과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62년 여름 세계 정세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1962년 10월 13일 동안 제작된 녹음 기록은 그의 백악관 활동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핵미사일 위기는 단순히 냉전 체제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열강들도 미소 양국처럼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기술력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962년 10월 두 개의 국가가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1962년 4월 국가방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르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흑해의 휴양지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소련의 사령관들은 핵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한다. 브르시초프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그는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한편 공산주의 동맹국을 방어하기로 결정한다.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의도를 알고 나서 후르시초프에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묻길래 미국이 순순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거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후르시초프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후르시초프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캘리포니아의 에드워즈 공군기지. 리차드 헤이즈 소령이 조종하는 U-2 정찰기가 쿠바를 향해 이륙하고 있다. 몇 주 동안 쿠바로 이동하는 소련 병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고 있었다. 수천 명의 소련 병력이 쿠바에 당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루시초프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소련의 의도를 파악해야 했다. 6분 동안 936장의 정찰 사진이 찍혔다. 사진 판독 결과 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된 것이 밝혀졌다. 10월 16일 정찰 사진들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It would appear that with this type of missile, with the solid propellant and inertial guidance system, that it could well be operational within 2 weeks. 10월 16일 오후 4시 30분,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미사일을 탐지한 CIA 분석가의 보고를 받는다. 국방장관은 즉시 쿠바 침공을 단행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했다. To move beyond that into an invasion following the air attack means the application of tens of thousands, between 90 and over 150,000 men to the invasion forces. It seems to me almost certain that any one of these forms of direct military action will lead to a Soviet military response of some type, someplace in the world. It may well be worth the price. Perhaps we should pay that. 방금 들었던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육성은 그가 케네디와 함께 소련의 전쟁 위협이 임박했다는 보고를 들은 직후 녹음된 것이다. 후르시초프의 의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행동은 소련이나 미국 모두에게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케네디는 고심했다. 단순히 소련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일종의 위장 전술이었고 바로 베를린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케네디는 클레이 장군에게 연락해서 베를린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So I suppose, General, we can anticipate difficulties in Berlin as well as other places. And I thought that we would keep you informed, and perhaps as the situation became more intense there, that you might be willing to come down later in the week. I'm available at any time for anything, Mr. President. Good. Fine. Well, if you get any also thoughts on any of these matters, I hope you call General Taylor or me, because as I said, it seems to me Berlin is a key problem, as it has been from the beginning in this whole matter. But I'll be in touch with you later in the week as we get situation evolves in Berlin. Yes, sir. Good. Thanks, General. Right.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쿠바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베를린에서도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뒤엔 베를린의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이틀 동안 군 장성들은 쿠바 침공 명령을 하달해달라고 케네디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다. Mr. President, in my judgment, and from a military point of view, the lowest risk course of action, if we're thinking of protecting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a possible strike on us, is to go ahead with a surprise airstrike, the blockade, and an invasion. I do not see that as long as the Soviet Union is supporting Cuba, that there is any solution to the Cuban problem except a military solution. And so, as I say,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I feel that the lowest risk course of action is the full gamut of military action by us. The problem is not really the war against Cuba, but the problem is part of this worldwide struggle with the communists, particularly, as I say, over Berlin. 군 수뇌부가 쿠바를 침공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사이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이 플로리다와 관타나모 항만에 배치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미국은 소련의 핵미사일 루나가 쿠바에서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9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당시 소련이 170기나 되는 핵탄두를 쿠바에 배치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중 90기는 침공해 오는 미군을 겨냥한 것이고 나머지는 미국 동쪽 해안의 대도시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루나 미사일이 6기나 쿠바에 배치됐었습니다.
만일 쿠바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저는 남은 미사일이 하나뿐이더라도 항복하지 않고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겁니다. 케네디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군사적 대응 외엔 달리 방도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그는 동생 로버트에게 도움을 청해서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보좌관들과 최상의 대안을 찾아낼 것을 부탁한다. 쿠바에서 미사일 위기가 고조될 당시 형님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자신이 있으면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로버트 형이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형 로버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로버트 형님이었습니다. 10월 20일이 되자 분위기는 쿠바를 침공하는 것에서 고립시키는 쪽으로 변한다. 케네디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었다. During the course of the day, opinions had obviously switched from the advantages of a first strike on the missile site and on Cuban aviation to a blockade. For us to fail to respond would throw into question our willingness to respond over Berlin, would divide our allies and our country, that we would be faced with a crunch over Berlin in 2 or 3 months, and that by that time the Soviets would have a large missile arsenal in the Western Hemisphere, which would weaken our whole position in this hemisphere.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를 침공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쿠바에 대해 봉쇄 조치를 취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린다. 의회의 지지를 호소하지만 소련의 공세에 수동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 쿠바 침공에 대해 케네디가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알 수 있다. And that Europe will regard Berlin's loss, which is of such symbolic importance to Berlin as having been the fall of the United States by acting in a precipitous way. I don't see how we're going to get any stronger or get in any better position to meet this threat. It seems to me that we're at the crossroads. We're either a first-class power or we're not. I don't know whether Khrushchev will launch a nuclear war with Cuba or not. I don't believe he will. But I think that the more that we temporize, the more surely he is to convince himself that we are ready to make any real movement and to really fight. Let me just say, Senator, if we go into Cuba, we have to all realize that we are taking the chance that these missiles which are ready to fire won't be fired. So that is one hell of a gamble. I don't like the idea of a blockade at all. And what are you in favor of, Bill? I'm in favor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of an invasion and an all-out one as quickly as possible. But a blockade seems to me the worst of it all. 핵미사일 위기가 7일째를 넘고 있었다. 당시 진료 기록을 보면 그가 복용했던 진통제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넷 트라벨이 주사한 양을 보면 거의 허용 한계 수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마취제와 유사한 국부 마취제까지 주사했는데 많은 양이 케네디 대통령의 등에 주입됐더군요. 즉시 통증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도 기대했을 겁니다. 순간적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은 등에 6번이나 주사를 맞았죠. 우리는 녹음 기록과 평가서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발언, 기자회견과 회담 내용,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여러 기록들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케네디는 대통령으로서 명석하고 탁월한 판단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밤이 돼서 자신의 방으로 갔을 때에는 녹초가 되거나 약에 찌들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위기에 대처할 때만큼은 최상의 상태였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10월 22일 저녁 케네디는 이후의 사태를 걱정하면서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Good evening, my fellow citizens. This government, as promised, has maintained the closest surveillance of the Soviet military buildup
on the island of Cuba. Within the past week,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is now in preparation on that imprisoned island. To halt this offensive buildup, a strict quarantine on all offensive military equipment under shipment to Cuba is being initiated.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to regard any nuclear missile launched from Cuba against any n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an attack by the Soviet Union on the United States, requiring a full retaliatory response upon the Soviet Union. 케네디는 위기 상황을 전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한 발 물러나서 후르시초프의 반응을 기다렸다. 지친 상태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았다. 봉쇄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은 남아있었다. 만일 소련이 계속해서 쿠바에서 군사력을 확대한다면 케네디는 전면적인 공격 명령을 내려야 했다. 케네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이 발생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백악관을 나서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1962년 10월 27일 토요일이었죠. 정말로 아름다운 가을밤이었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국방부의 제 집무실로 돌아가는데 이젠 이런 밤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케네디는 집무실에 홀로 남아 핵전쟁의 위험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했다. If we're going to have to do anything further than what we're now doing, we really ought to get some civil defense arrangements in those communities which are within the range of these things. That's where the governors would be helpful. Because if we ever were going to carry it out all the way, we ought to have those cities evacuated. 케네디는 미 행정부를 이끌면서 당시 13일 동안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명령권이 자신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As I understood, there's some report that the Russian ships were not going to stop. We were going to have to sink them. In order to stop them, I thought that we were going to have to fire on them. I was wondering whether the instructions on how that's to be done, or where they're to be shot at and so on, to cause the minimum of damage. And in addition, if they're boarded, it's very possible the Russians will fire at them as they board, and we'd have to fire back and have quite a slaughter. 당시 행정부는 최고로 명석하다고 평가받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위기와 관련된 당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가장 명석한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발 앞서서 내다보며 상황을 예측하고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했지만은 보좌관들이 잘 받쳐주지 못했죠.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갔습니다. 압박감을 느낀 사람은 케네디뿐만이 아니었다. 후르시초프도 3일 동안이나 책상 앞에서 고민했다. 그 역시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민간인들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당시 후르시초프는 아주 불안해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케네디는 후르시초프에게 비밀리에 협상을 제안한다. 소련이 미사일을 완전 철수하면 미국에 불가침 선언을 하고 터키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보장한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그 제안을 고려했지만 미국이 쿠바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는다. 일요일 회의에 참석했을 때 모스크바 시각으로 3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쿠바에 대한 침공을 선언하든지 아니면 폭탄을 투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죠. 결국 소련이 케네디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며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킬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의 서신을 그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후르시초프는 이 결정을 방송에 내보내라는 명령까지 내렸죠. 후르시초프는 자신의 결정을 방송에 내보낼 필요가 있었다. 정상적인 외교 통로를 통해 시간이 지체돼서 전쟁이 발발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간발의 차이로 핵전쟁을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네디의 머리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피한 건 그의 협력자들 덕분이라고 합시다. 정말로 운이 좋았어요. 물론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피그스 베이 사태를 통해 얻었던 교훈이 케네디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됐다. 그때는 군 수뇌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군사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게 된 것이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케네디가 취한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녹음 기록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아도 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안도하고 또한 감사할 따름이죠. 존 형님이 자신의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결정이었죠. 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나 형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주변 사람이라면 다른 일을 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형이 품고 있던 모든 가치를 보여준 최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케네디는 천일 동안 백악관에 머물렀다. 그리고 1962년 10월 짧지만 재임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13일 동안의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헤쳐나갔다. 장시간의 비행에서 오는 피로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백악관에 돌아온 케네디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비엔나에서 돌아온 케네디 대통령이 회복을 위해 2주 동안이나 침대에서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케네디 대통령이 회담을 분석하는 모임을 수차례 가졌는데 거의 탈진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백악관에는 침묵이 감돌았고 몇 명의 친구들이 백악관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상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백악관은 분주히 움직였다. 하루는 백악관에 있다가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근데 발 하나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케네디는 비서인 에블린 링컨에게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라고 부탁한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각종 설사약에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고 있었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통 때문에 등에는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거기에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죠. 잘 때는 수면제까지 복용을 했어요. 또한 염기성 알약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루하루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한마디로 몸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등에만 해도 대여섯 군데에 매주 주사를 맞았더군요. 거의 매일 주사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취임 후 6개월 만에 케네디는 무기력한 자신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당시 케네디는 친구들에게 핵전쟁을 걱정하는 심정을 털어놓곤 했다. 소련이 베를린으로 Politics has become one of our most abused and neglected professions. Yet it is this profession, it is these politicians who make the great decisions of war and peace, prosperity and recession, the decision whether we look to the future or the past, period. I, John Fitzgerald Kennedy. 6월 6일 케네디는 미국 국민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한다. I went to Vienna to meet the leader of the Soviet Union, Mr. Khrushchev. For 2 days we met in sober, intensive conversation. And I believe it is my obligation to the people, to the Congress, and to our allies to report on those conversations candidly and publicly. Mr. Khrushchev and I had a very full and frank exchange of views on the major issues that now divide our two countries. I will tell you now that it was a very sober 2 days. There was no discourtesy, no loss of tempers, no threats or ultimatums by either side. No advantage or concession was either gained or given. No major decision was either planned or taken. No spectacular progress was either achieved or pretended.
We have wholly different views of right and wrong, of what is an internal affair and what is aggression. And above all, we have wholly different concepts of where the world is and where it is going. 케네디가 건강 문제로 회담이 힘들었다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기자들은 대통령이 피곤해 보인다고 논평했다. 백악관의 언론 담당관은 단순히 징격을 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비엔나 회담이 끝난 후 케네디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영화를 함께 볼 때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아무래도 조만간 소련과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소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역사를 통해 내가 배운 건 무기가 개발되고 생산이 계속되면 누군가 그걸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소라면서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의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케네디의 불안은 비엔나 정상회담에서 목격한 후르시초프의 태연한 모습 때문에 한층 격화됐다. 소련은 미국 대통령이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베트남, 쿠바, 베를린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소련의 그로미코 외상은 공산당의 당 중앙회의에서 역사는 소련 편이라고 역설한다. 외상인 그로미코는 당시 회담에 대해서 비엔나 회담은 한마디로 거인과 난쟁이가 만난 자리였어라며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비엔나 회담 후 14달 동안 후르시초프는 2번이나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 속에 몰아넣는다. 후르시초프가 체제를 유지하는 길은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는 일뿐이었다. 하루에만 5,000명에 이르는 동베를린 시민들이 국경을 넘어 탈출했다. 2년 동안 동독을 떠난 의사들이 3,500명이었다. 교사와 과학자 그리고 변호사들이 조국을 떠났다. 베를린은 냉전 체제의 중심에 서 있었고 케네디도 그런 사실을 잘 알았다. 케네디의 눈엔 베를린 문제 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다른 일들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케네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사망한 후 로버트가 그때를 회상한 녹음 기록에는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로버트는 당시 형 존 케네디가 베를린 분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He had a hell of a tough time, you see, after the Bay of Pigs. Not just right now the Bay of Pigs, but Berlin. Yeah. Which people really, I don't think, understood generally around the country. The president felt strongly, and I did, that we were very close to war. 비엔나 회담 일주일 후 후르시초프는 국방 예산을 30%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케네디는 불안을 느꼈다. 케네디도 즉시 의회에 국방 예산 35억 달러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병력 모집을 늘렸고 예비 병력까지 대기시켰다. 미국은 서베를린을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We do not want to fight, but we have fought before. And others in earlier times have made the same dangerous mistake of assuming that the West was too selfish and too soft and too divided to resist invasions of freedom in other lands. To sum it all up, we seek peace, but we shall not surrender. 하지만 미군이 서베를린에 진주하려면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케네디는 베를린 주둔을 위한 미군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후르시초프가 그냥 있을 리 없었다. 케네디는 서베를린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자신의 뜻을 아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베를린에서는 소련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1961년 8월 13일 후르시초프는 즉각 대응했다. 수천 명의 동독 군대가 베를린 국경선에 배치된 것이다.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서독엔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 대한 공포가 퍼져갔다. 15,000명의 동독 군대가 국경선에 포진했기 때문이다. 처음 라디오와 신문에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 말문이 막혔죠. 도시가 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가족과 친척이 있는데 동베를린에 늙은 부모님을 두고 국경을 넘어와서 남은 평생을 가족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